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네, 21세기의 K컬처가 어떻게 전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에 대한 그런 심층 분석이네요. 그렇죠. 이제는 K컬처라는 말이 너무 당연하게 들리지만 사실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맞아요.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잖아요. 네, 거의 없었죠.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놀라운 현상이 단순한 우연이나 유행이 아니라 네, 네. 여러 톱니바퀴가 정말 정확히 맞물려 돌아간 결과라는 걸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료에서 이 성공 스토리를 5개의 핵심적인 조각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던데 저희는 그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면서 전체 그림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조각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조각은 바로 디지털 고속도로의 개통입니다. 네. 자료를 보면 과거에는 TV나 라디오 같은 소시의 게이트키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문화 유통을 거의 독점했죠. 맞아요. 그들의 허락 없이는 아무리 좋은 콘텐츠라도 세상에 알려지기 어려웠는데 K컬처는 이 낡은 관문을 그냥 지나쳐버렸다는 분석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야말로 게임의 규칙이 바뀐 거죠.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당시 미국 라디오 방송 횟수가 빌보드 차트 진입의 거의 절대적인 조건이었거든요. 맞아요. 그게 중요했죠. 근데 강남 스타일은 라디오 도움 없이 오직 유튜브 조회수만으로 그 벽을 그냥 깨부셨습니다. 전통 미디어가 닦아놓은 국도가 아니라 유튜브라는 새로운 고속도로를 타고 전 세계로 직행한 겁니다. 네, 맞아요. BTS도 사실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렇죠. SNS를 통해 팬들이랑 직접 소통하면서 엄청난 팬덤을 만들었고 그 힘으로 미국 주류 시장에 들어갔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게 음악뿐만이 아니잖아요. 제 경우가 딱 그랬는데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 공개된 주말에 브라질 사는 친구한테서 메시지가 온 거예요. 오, 너희 나라 달고나 만드는 법 좀 알려줘. 이러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경험이 비단 저만 겪은 건 아니었을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넷플릭스 같은 OTT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콘텐츠 소비의 동시성이 확보된 거죠. 동시성. 예전에는 미국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가 한국에 들어오려면 몇 달, 심하면 몇 년도 걸렸지만 맞아요. 기다렸죠. 이제는 서울에서 콘텐츠가 공개되는 바로 그 순간 뉴욕, 파리, 상파울로에서도 똑같이 즐길 수 있게 됐죠. 와, 세상이 정말 달라졌네요. 네, 자료에서는 이걸 가능하게 한 기술적 배경으로 그 보편화된 자막과 더빙 시스템을 꼽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사실상 무너진 거죠. 결국 디지털 플랫폼이 국경을 허물어서 길을 열어준 셈인데 그렇다고 아무 콘텐츠나 그 길 위에서 성공할 수는 없었겠죠. 당연하죠. 자료의 다음 분석을 보면 K컬처가 이 고속도로 위에서 달린 차량 자체가 아주 특별하게 설계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문화적 혼종성이라는 개념이죠.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네. K컬처는 완전히 이질적인 외계의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익숙한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익숙한 모습이요? 네, 자료에서 K-팝을 비빔밥 문화에 비유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핵심을 꿰뚫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거 읽다가 진짜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러셨죠? 처음엔 음식 얘기인가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K-팝의 본질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팝이나 힙합, R&B 같은 서구 리스너들에게 익숙한 장르, 즉 팝 위에다가요. 네. 한국 특유의 칼군무, 화려한 비주얼, 독특한 멜로디 라인 같은 나무를 얹어서 비벼낸 거죠. 와, 익숙함으로 문을 열고 새로움으로 마음을 훔친다. 약간 이런 전략이군요. 네, 심리적으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일 때 저항감을 확 낮춰주는 아주 영리한 방식입니다. 이거 내가 알던 팝음악이랑 비슷한데 그런데 뭔가 더 신선하고 재밌네? 이런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죠. 네네. 익숙함이 진입장벽을 낮추고 그 위에 더해진 독창성이 팬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매력이 되는 겁니다. 드라마나 영화도 비슷한 전략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맞아요. 좀비, 스릴러, 로맨스 같은 보편적인 장르의 틀 안에 정이나 한 같은 지극히 한국적인 정서를 녹여낸다는 거죠. 네네. 예를 들면 할리우드 좀비물에서는 생존 그 자체가 목표라면 K 좀비물을 킹덤에서는 좀비가 된 백성을 참아 버리지 못하는 세자의 고뇌 이런 게 담겨 있잖아요. 그 정서적 디테일이 바로 차별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그런 한국적인 정서가
때로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 양날의 검이요. 네. 자료에서도 K 심파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감정을 거의 극단까지 밀어붙이는 이 방식이 한국 시청자들한테는 익숙하지만 네. 문화적 배경이 다른 시청자들한테는 다소 과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아, 바로 그 지점이 궁금했습니다. 그런 K 심파적인 요소가 외국 시청자들한테는 좀 낯설거나 어색하게 다가갈 위험은 없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자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균형을 잡는다고 설명하고 있나요? 네, 자료에 따르면요. 성공적인 K 콘텐츠들은 그 심파를 단순히 눈물을 짜내기 위한 장치로만 쓰는 게 아니라고 해요. 아, 그럼요. 캐릭터의 행동에 대한 강력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활용한다고 분석합니다. 정당성이요? 예를 들어 영화 부산행에서 아버지가 딸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장면. 이거는 전 세계 어떤 문화권의 관객이라도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구성에 기반하고 있죠. 그러네요. 즉, 표현 방식은 한국적일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긴 감정의 핵심은 지극히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그 보편성이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는 다리가 되어주는 셈이죠. 그렇군요. 결국 이 차량은 익숙한 외관에 아주 강력하고 보편적인 감정의 엔진을 장착한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 차량의 외관 디자인, 즉 시각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세 번째 핵심은 압도적인 비주얼과 서사입니다. 네, 앞서 말한 비빔밥의 고명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고명이요. K컬처는 기본적으로 보는 즐거움이 엄청나죠. 자료에서는 K-팝 아이돌의 뮤직비디오를 예로 들은데요. 네. 라고 평가합니다. 맞아요. 색감, 의상, 안무, 표정 연기까지 모든 게 정말 철저하게 계산되어 있죠? 네, 확실히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처럼 비주얼이 중요한 플랫폼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일단 눈을 사로잡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 시각적 만족감이 단순히 보기 좋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더라고요.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압도적인 비주얼은 그 자체로 팬들이 공유하고 싶어하는 2차 창작의 재료가 됩니다. 아, 2차 창작의 재료? 이 장면 색감 좀 봐. 이번 콘셉트 의상 정말 멋지지 않아? 하면서 팬들이 직접 스크린샷을 찍고 GIF, 그러니까 음자를 만들고 SNS에 공유하죠. 네네. 이 과정 자체가 하나의 놀이문화가 되면서 팬들이 자발적인 마케터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와, 잘 만든 비주얼 하나가 수십억 원의 마케팅 비용을 아끼게 만드는 효과를 낳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시각적인 쾌감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축이 바로 서사, 즉 스토리텔링의 힘입니다. 네,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서 복수, 계급 갈등, 성공 스토리처럼 시청자를 강하게 몰입시키는 이야기들이 많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화려한 영상미에 감탄하다가도 어느새 주인공의 절박한 상황에 깊이 이입하게 되는 거죠. 아,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의 그 알록달록하고 동화적인 세트 디자인은 참가자들이 처한 끔찍한 현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그 비극성을 더욱 극대화합니다. 맞아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네, 이처럼 눈을 즐겁게 하는 힘과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K 콘텐츠를 계속해서 찾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시각적, 정서적 에너지가 단순히 소비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거대한 움직임으로 증폭되는 현상. 이게 바로 자료의 네 번째 핵심인 참여형 팬덤 문화로 연결되는군요. 그렇습니다. K컬처의 성공 방정식을 풀 때 팬덤을 빼놓고 이야기하는 건 불가능하죠. 네. 자료에서는 팬들을 단순한 소비자, 컨슈머가 아닌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재생산하고 확산하는 프로슈머라고 정의합니다. 프로슈머. 대표적인 예가 BTS의 팬덤 아미죠. 이들은 단순히 앨범을 사는 것을 넘어서 신곡이 나오면 조직적으로 스트리밍을 하고 해외 매체에 홍보 자료를 보내고 가사를 자발적으로 번역해서 퍼뜨립니다. 우리가 우리 아티스트를 키웠다는 강한 유대감과 자부심이 느껴지는 대목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자료에서는 팬덤의 이런 막강한 영향력을 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조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득 궁금해지는데 이런 팬덤의 강력한 영향력이 때로는 아티스트에게 부담이 되거나 창작의 자율성을 해치는 부작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이 K컬처의 성공 요인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 그 부분을 깊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팬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생기는 명과 암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팬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로는 사소한 행동 하나까지
팬덤의 검열을 받는 듯한 상황.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런 건 아티스트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죠. 이는 K컬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고민해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의 분석에서는 이 팬덤이 글로벌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순기능을 했는지에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확산의 동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틱톡 챌린지나 커버 댄스, 리액션 비디오 같은 놀이 문화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그럼요. 팬들이 컨텐츠를 즐기는 것을 넘어서 직접 참여하고 놀면서 자발적으로 바이럴을 일으키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광고하는 것보다 친구가 이 춤 한번 춰봐, 재밌어 라고 권하는 것이 훨씬 강력한 마케팅 효과를 갖습니다. 아, K컬처는 팬들이 스스로 놀 수 있는 판을 깔아주고 그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이고 진정성 있는 홍보 전략을 구사한 셈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보죠. 전 세계로 뻗어나갈 디지털 고속도로가 있었고 네, 그 위를 달릴 문화적 혼종성이라는 특별한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차량은 압도적인 비주얼과 서사라는 매력적인 디자인을 갖췄고 참여형 팬덤이라는 열정적인 운전자들이 함께했죠. 완벽한 정리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왜 이들의 메시지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마지막 5번째 조각, 보편적 시대 정신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이 바로 이 지점에서 설명됩니다. 아, 영화 기생충의 반지하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달고나 게임은 분명 한국적인 소재입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 무한 경쟁, 계급 갈등이라는 주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문제였죠. 파리의 청년이든 뭉바이의 직장인이든 스크린 속 인물들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건 내 이야기이기도 해 라고 느끼게 만들었다는 거군요. 네, 한국 사회의 치열함이 역설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셈이네요. 바로 그 지점이 K컬처가 단순한 오락을 넘어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입니다. 사회의 어두운 면을 날카롭게 파헤치면서도 동시에 K컬처는 그 안에서 고통받는 개인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를 잊지 않습니다. 아, 위로의 메시지요? 네, BTS가 끊임없이 스스로를 사랑하라, Love Yourself고 말하는 것처럼요. 비판적인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군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에게 정서적 안식처가 되어준다는 자료의 분석이 와닿습니다. 네, 맞아요.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면서도 그래도 괜찮아, 너는 소중해 라고 말해주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준 거네요. 네, 날카로운 사회 비판과 따뜻한 인간적 위로라는 어찌 보면 상반된 두 가지 메시지를 균형감 있게 전달하는 능력이 K컬처의 매력을 한층 더 깊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5개의 조각을 모두 맞춰보니 K컬처의 성공이라는 거대한 그림이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 전략, 문화적 혼종성, 비주얼과 서사, 능동적 팬덤, 그리고 보편적 시대 정신. 이 모든 것이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맞물려 돌아간 결과였네요. 자료는 결론적으로 K컬처의 성공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네, 수십 년간 축적된 높은 수준의 콘텐츠 제작 역량, 즉 시스템이 디지털 시대의 흐름, 이 타이밍, 이 거대한 파도를 만나 폭발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요약합니다. 시스템과 타이밍의 만남. 그리고 이제 그 영향력은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만 머물지 않죠. 아, 그렇죠. BTS가 입은 옷, 오징어 게임에 나온 음식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패션, 푸드, 뷰티 같은 연관 산업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문화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K컬처의 성공이 얼마나 다층적이고 치밀한 전략의 결과물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저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읽고 그 파도에 올라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한 이 성공 공식, 즉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직접 소통, 익숙함과 새로움을 결합하는 전력, 그리고 강력한 팬덤을 기반으로 한 성장 모델이 과연 다른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K라는 접두사가부터 세계를 놀라게 할 다음 주자는 과연 누가 될지, 그리고 이 문화적 성공 모델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